2021년 1월 21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발표했습니다. and donating $100 million towards a prize for best carbon capture technology. 느낌을 좀 살려서 번역해보면 최고의 탄소 포집 기술 기업에 상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하겠음 정도죠. 이 발언은 2006년에 있었던 넷플릭스 챌린지를 연상시키는데요. 당시 넷플릭스는 최고의 비디오 추천 알고리즘에 10억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 100배인 1,000억 원의 상금을 약속했습니다. 챌린지 이후 넷플릭스 주가가 급상승했던 것처럼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 분야 투자도 늘어날 것 같죠? 이 발표 직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팔아서 1,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었는데 그 돈으로 상금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평소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발하는 등 지구나 환경보다는 인간 사회와 기업의 경제적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행보를 보여왔었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다니 와, 이제 기후변화 산업이 대세가 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가 챌린지를 내건 이유는 아마도 현재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이 없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의 탄소 포집 기술은 어디까지 왔길래 머스크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중 투자를 받을 만한 기술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이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잡아내어 격리시켜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화력발전소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탄소 포집 장치를 굴뚝에 장착하기도 하는데요. 효율이 매우 좋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패러디 광고까지 나올 정도죠. Do they store the carbon? Yeah, nah. CCS has missed every single target we've set for it. Let's take a look. 20 years ago, we told you that by today, CCS would capture 5,000 million tonnes of CO2 per year. Today, the world can barely capture 10, which is so far off target you can't even see it on this graph. And when you remember that our global emissions are 36 billion tonnes each year, even if it had met its target, it would contribute approximately fuck all.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앤 메디슨, 즉 미 할리먼이 2019년 발간한 이산화탄소 제거 및 안정적 격리를 위한 연구 의제 개발 보고서에는 탄소 포집 기술을 포기할 수 없는 기술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에 따르면 전 세계는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모두 다른 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축산업 중 발생하는 메탄과 같이 줄일 수 없는 탄소 방출이 있기 때문인데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5년부터 시작해서 2100년에는 연 20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연간 수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죠. 이 보고서는 블루카본, 조림사업, 직접 공기 포집,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격리, 탄소 광물화 이렇게 5가지 탄소 포집 기술을 소개하고 각각의 경제성, 확장성, 그리고 한계점과 잠재력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이 4년 뒤에 일론 머스크의 엑스프라이즈 챌린지를 통과할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블루카본은 연안의 식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강하구와 해안가와 같은 연안지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망그로브나 염생식물, 해조류와 같이 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식생을 조성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연안 생태계는 뛰어난 탄소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속도 또한 육지 생태계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에 대비하여 해안가를 정비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서 탄소 흡수율도 높이도록 연안의 식생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블루카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장성입니다. 연안지대의 면적은 제한적이어서 전 지구에서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블루카본 정책을 시행해도 1년에 최대 0.13기가톤의 탄소밖에 흡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제안한 수기가톤에는 한참 모자라죠. 조림 사업은 블루카본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지상의 식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산림 조성, 더 효과적인 산림 관리, 그리고 탄소 흡수력을 높인 농법을 이용하여 탄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가능한 연간 탄소 제거량은 최대 5.5기가톤으로 꽤 많은 편이고 비용도 톤당 $20 이하로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식물이 자랄 만한 땅은 이미 대부분 경작지다 보니 탄소 제거를 위해 산림을 추가로 조성하면 식량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미 표토를 도구하는 농법을 보급하려다 농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실패한 전력이 있는데 탄소 흡수력을 높인 새 농법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쉽게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 직접 공기 포집, 즉 DAC는 공기를 빨아들여 수산화탄륨과 같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통과하게 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또 다른 화학 공정을 거쳐 분리된 다음 고농도의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지하에 저장되죠. DAC는 그린카본이나 조림사업처럼 별도의 땅이 필요하지 않기에 확장성은 무한에 가깝습니다. 미 할리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기술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매우 이상적일 것 같은 이 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성입니다. 포집 비용이 톤당 $100가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0.04%에 불과하기 때문에 DAC로 탄소를 제거하려면 톤당 $60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또한 포집 과정에 필요한 많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전력 생산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격리, 즉 백스는 탄소 흡수력이 좋은 식물을 재배하여 자라나는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게 한 다음 이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앞서 언급한 조림 사업이 숲을 조성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라면 백스는 억새풀같이 탄소 흡수력이 좋은 작물을 키워서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탄소를 제거하고 또 재배한 작물을 바이오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물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은 DAC와 유사한데 굴뚝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5에서 15%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훨씬 높고 또 바이오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산화탄소 포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력을 가져와야 하는 DAC에 비해 경제성이 좋습니다. 탄소 제거 비용도 톤당 $60 정도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가능한 총 탄소 제거량도 3.5에서 5.2 기가톤 정도로 제법 됩니다. 문제점은 조림 사업과 마찬가지로 식물을 기를 땅이 필요하고 그 땅은 경작지와 겹친다는 점입니다. IPCC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백스로 연 10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애려면 한반도 면적이 15배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전 지구 경작지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거대한 면적이지요. 또한 백스 운영에 필요한 많은 바이오 연료들을 재배하고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도 고려할 대상입니다. 탄소 광물화는 이산화탄소를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포함된 규산염 광물 등과 반응시켜 탄산염 광물로 바꿔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원래 자연상에서 수만 년 이상의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탄소 광물화는 인위적으로 이 반응을 빠르게 일으켜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백스나 녹지 사업과 달리 넓은 부지가 필요치 않은 것이 큰 장점인데요. 탄소 광물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연구가 더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응에 필요한 대량의 규산염을 채굴하고 분쇄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반응 뒤 생긴 많은 탄산염 광물들을 처리하는 일 또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규산염 광물이 많은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층 내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지 또 이때 발생할 다른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아직 연구가 부족합니다. 큰 규모의 테스트를 한 적이 없다 보니 비용 또한 아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고요. 4년 내에 머스크가 원하는 만큼의 기술 발전을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아직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여러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미 할리몬에서는 탄소 포집은 필수적이지만 2차적인 방법이며 무엇보다 화석 연료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여 탄소 방출을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위 5가지 방법 중 블루카본, 조림 사업, 백스 이렇게 3가지 방법만 대규모로 실현 가능한데요. 이상적인 경우 1년에 포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최대 10기가톤 정도이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로는 1년에 5기가톤 이하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1년에 20기가톤에는 한참 미치기 못하기에 이를 늘리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DAC와 탄소 광물화가 경제적인 비용으로 실현 가능해진다면 위의 세 방법보다 탄소 제거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죠. 일론 머스크가 챌린지를 만든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였을 것이고요. 챌린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챌린지에 성공하는 기업은 큰 투자를 받을 것이고 투자자들 또한 대박이 나지 않을까요? 획기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각 탄소 포집 기술의 동향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각 기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